어젯밤 경기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A씨와 10대 아들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초 발견자이자 신고자는 40대 남편이었는데요. 네. 오늘 경찰은 남편이자 아버지인 이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네. 이 남성은 경찰의 추궁 끝에 살인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어제 오늘 이 뉴스 보고 참 안타깝고 놀라웠는데요. 네. 매일 얼굴을 맞대고 지냈을 자신의 아내와 2 아들, 또 나이도 아들들 이렇게 어리진 않더라고요. 중학생과 초등학생. 예, 그렇습니다. 자신의 가족에게 이런 짓을 저지르면서 미안한 마음, 죄책감 이런 거 느끼지 않았을지 효대는 이 사건에서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너무 안타깝고 참담하지만 이런 사건이 종종 우리나라에선 발생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계획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과연 참 뭐랄까 안타까워할 만한 여지가 있는 이러한 어떤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이거나 네. 이러한 사건인가 아니면 상당히 냉혹한 전혀 동정의 여지를 가져서는 안 되는 계획적인 살인인가 이 부분이 가장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할 핵심 포인트라고 좀 봤습니다. 네. 또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 남성이 1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무직 상태였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아내와 이혼 문제로 자주 다퉜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런 상황들이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지 계획까지 이어졌을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영향은 당연히 끼쳤겠지만 네. 직접적 원인이거나 동기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네. 이러한 실직 문제, 이혼이나 갈등, 가족 간의 다툼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가족 3명을 이렇게 처참하게 살해한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여기엔 뭔가 다른 부분, 이 가해자에게 있는 이상 심리의 문제, 네. 이상 성격의 문제, 외부 환경을 탓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본인 스스로 가해자에게서 있는 문제, 거기에서 원인과 동기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좀 기가 막힌 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본인이 이제 관계가 없는 척하면서 그냥 119에 네. 신고를 발견자인 척하면서 예.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경찰에 자백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남성의 대체 마음에는 어떤 생각들이 들어있는 건지 이상 심리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로 직전에 지금 확인이 돼서 보도가 된 사실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가해자 남편이자 아버지가요. 네. 저녁 7시 50분 경에 CCTV에 일부러 찍히면서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CCTV가 없는 계단으로 몰래 들어가서 네. 살해를 저지르고 옷 갈아입고 나가서 PC방 갔다가 11시경 돌아와서 신고하는 그러한 이제 아주 철저한 계획 범죄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전반적을 본다면 이 사건은 결코 우발 범죄로는 볼 수 없다. 충동적이거나 계획 없이 행했던 감정적인 범행이 아니고 네. 이미 이 살해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알리바이도 만들고 네. 증거인멸 계획 그다음에 이 범행을 누구에게 돌릴지 신고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할지 그래서 이 죄책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지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한 계획범죄다라고 지금까지는 나온 것을 보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앞으로 이제 사건의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요. 네.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난번 우리가 6월 달에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은 얼마나 가슴 아팠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도 어쨌든 자녀를 살해한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모두 공유를 했어요. 네. 이 사건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더 의도적이고 가해의 고의가 더 강한 이런 사건이라서요. 혹시라도 재판 과정에서 전혀 동정의 여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사건으로 가볼까요? 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다음 주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20대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했고 39세 나이로 출소하는데요. 출소 후 거주지를 두고 지역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법무부 장관에게 거주 기준을 만들어달라 요구했습니다. 네. 연쇄 성폭행범인 박병화가
11월 5일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교도소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예. 과거에 주로 수원 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금 아마 걱정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뭐 수원뿐이겠습니까? 뭐 이동 가능성이야 전국 모두 네. 워낙 교통망이 발달해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의 걱정이죠. 네. 이러한 성폭행범이 왜 도대체 이렇게 짧은 형량밖에 선고받지 못했을까? 이게 밝혀진 것만 10여 건이 넘고요. 네. 복역 중에 추가적으로 두 분의 피해자가 나서시면서 두 건의 추가적인 성폭행이 또 확인됐거든요. 그중에 한 피해자는 또 임신하고 계신 상태였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연쇄 성범죄자인데 그가 벌써 이 젊은 나이에 네. 나온다는 것, 이거 정말 우리 사법 시스템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사에 많은 댓글 보면 이렇게 복역을 했는데 39세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네,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예.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사실 지난번 김근식 같은 경우에는 재범 가능성 100% 이상이다라고까지 확신하셨는데요. 네. 박병화는 어떻습니까? 재범 가능성, 위험성 높습니까? 김근식이나 박병화나 기본적으로 성맹수, 섹슈얼 프레데터로 분류되는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고요. 네. 우리가 뭐 코라스라든지 PCLR이라든지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에 의해서 과연 박병화에 대한 검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가 보여온 범죄의 그런 반복성 그리고 가학성, 공감 능력의 부재 이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을 해본다면 김근식 못지않게 재범 가능성 뭐 100% 이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네. 사실 이런 유형의 범죄자 어느 나라에나 있죠. 미국에서 캔자스 주에서요 핸드릭스라는 이 유사한 범죄자가 징역 10년밖에 안 받고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이 주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조치를 취해라라고 해서 이 핸드릭스 같은 범죄자를 위한 법이 따로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미 유죄 판결 받고 복역을 다 했다 하더라도 만기 출소했다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큰 연쇄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재범 가능성이 없어질 때까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고요. 위헌 심판 제기했지만 연방 대법원에서 5대4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금 미국의 한 5개 주에서 이런 성맹수법이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이중 처벌 아니고 그다음에 과거 범죄에 대한 그 가혹한 부가 형벌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네. 발생할 위험성에 대한 사회와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 박병화가 어디에 거주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법무부 장관에게 네. 어디서 거주할지 상습 성폭행범의 거주지 기준을 마련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자체, 법무부, 경찰, 우리 대한민국 모든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재범은 막아야죠.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 하이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